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3.4% 증가한 데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0.4%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7월 내구재 주문은 0.6%로 역시 시장 전망치인 0.3%를 상회했으며 항공기를 제외한 기국방 자원재 주문은 2.2%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또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인민은행은 26일 단기 유동성 조작을 실시해 6일 만기 단기 자금 1,4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600억 원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공급된 단기 자금의 평균 금리가 연 2.3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달러 강세와 증시 상승 영향으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3.7달러, 1.2% 하락한 1,124.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 하락은 다른 귀금속 가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은선물 가격은 온스당 3.9% 급락한 14.045달러를 기록하며 이번 주에만 무려 8.2% 급락했습니다. 은 현물 가격 역시 5% 하락한 온스당 13.93달러를 나타내며 2009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보유한 시가총액이 총 388조 7,33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313조 7,410억 원의 29.5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약 33조 6천억 원 줄어들면서 국내 시총 비중도 31.63%에서 2.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거침없이 하락하던 이 세계 증시의 폭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저께 중국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강경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에 힘입어서 글로벌 증시가 아직은 완전히 안정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폭락세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간밤에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모두 3.9%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6거래일간 이뤄지던 하락세를 마감하고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 상승에는 이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증시 부양 노력과 미국의 내구재 주문 같은 경기 지표 호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럽은요,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분위기가 정반대인데요. 유럽 마감 상황입니다. 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럽 시장에는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증시 낙폭을 조금은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다시 하락했네요. 1.8% 하락하면서 38달러 선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하면서 43달러 선을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선진 시장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정작 중국 자국 증시에는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증시 알아보면요. 상해종합지수 어제 3,000선 탈환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27% 하락한 2,927포인트 보였는데요. 이 중국 시장은요. 장 초반에는 부양 기대감에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3,000선에 도달하자마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이 증시 낙폭을 다시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들은 조금 웃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최근 10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 3.20% 오른 18,378포인트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57% 뛰어오르면서 1,900선 아래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1,894포인트 기록하면서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전일 대비 3.41% 상승하면서 667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보다는 이 코스닥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670선 회복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 하지만 수급은 어제도 역시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도 또한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이 이렇게 이틀째 반등을 했지만요. 중국 증시가 아직은 주춤하고 미국 증시 역시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예의주시해봐야겠죠.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전월보다 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괜찮게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2분기에 미국 GDP 수정치가 3%를 웃돌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계신지요? 일단 그 시장에서 어제 그 내구재가 2.0%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주택 지수도 이제 좋게 나오고 이러면 결국은 주택과 소비가 조금씩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번 2분기 수정치는 시장에서는 3.2%, 지난번 속보치 2.3에서 3.2%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3% 수준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가 미국 경제와 그다음 미국의 금리 정책의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수정치가 일단은 3%가 넘느냐 아니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셨는데요. 한동안 아시아 증시가 사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이 아시아 시장의 급락세는 막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기도 했거든요. 이 사실 부정적인 전망인데 어제 중국 증시 하락한 걸 보면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가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아는 두 가지 큰 중국 쇼크를 감내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자원을 중국에 많이 수출해 왔던 국가들은 중국 경제가 저렇게 이제 거의 10%에 대해서 7% 방어도 힘든 상황까지 추락하면서 자원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경기 성장률이 이렇게 추락하면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 그게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거의 전역이 자원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간재는 최종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했던 국가들이 다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 주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현재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어서 25일 금리와 지급 준비를 동시에 인하하는 그런 강수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은 오히려 8월 11일 날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경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 과잉 투자라든지 혹은 그에 따른 기업 부실, 금융 부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백약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해도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시아가 큰 문제라는 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요즘 큰 비상이죠. 몇 주 전에는 위안화를 3차례에 걸쳐 평가절하한 데다가 이 화요일에는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중국 시장은 사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9.3%까지 또 추가 절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과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이것이 큰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IMF는 지난번에 8월 11일 날 중국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할 때 위안화가 약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5%, 4.6% 평가절하 하고 나면은 한 5% 정도 더 평가절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암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연말이나 내년 초, 왜냐하면 중국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없이 이런 금융정책에만 의존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연말이나 내년 초 한 5% 정도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제 발표된 중국 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연말까지 9% 정도 더 절하를 하고 내년 중에 추가적으로 약 25% 정도 더 절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런 정도면은 지금 현재 6.2 8월 11일 이전에 달러당 6.2 위안 하던 것이 내년 말에 8위안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이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한국 제품을 거의 따라올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위안화까지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11일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뭐 거의 한 40% 거의 한 40%가량 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구조조정 없이 정책만으로는 좀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절하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극단적으로는 내년에 25%까지도 평가 절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럴 경우 또 우리의 수출 경쟁력 등에도 엄청난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요, 이 경제 성장률 3%를 우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 2, 3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원화 가치도 연화 약세에 맞추어서 절하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은 정책 당국자들은 그냥 마이동 품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지금 이제 2%대 중반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 속에서 미국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중국 리스크까지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그냥 두면 오히려
돈이 많이 더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 당국자들이 이제는 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는데 그렇지만 최소한 중국이 위안화를 이 정도로 크게 절하한다 그러면은 한국도 그냥 있어는 안 될 상황이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도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달러당 한 120엔 되는데 아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당 한 130엔, 140엔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국은 어쨌든 원화를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금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인상을 최소화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경기가 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위안화 평가절하에 엔화 추가 약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에 맞는 해결책을 좀 시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요 며칠 크게 안 좋았는데요. 이 급락세를 딛고 이제는 조금씩은 그래도 증시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반전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계 증시의 방향 어떤 포인트에도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리스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리스크, 중국 리스크, 미국 리스크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 리스크는 해소가 되면서 어제 그저께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한 리스크는 사실상 그리 큰 편은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이제 우리 경제 당면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북한 리스크 해소로 다소 반등하지만은 큰 반등은 힘들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중국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되고 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서 아마 주가가 1,800에서 1,850엔, 1,050 이런 선에서 당분간 등락을 보이다가 막상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의 위안화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절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1,800선도 붕괴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잔존하는 리스크, 북한과 중국과 미국 리스크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이 셋 중에서 북한 리스크는 당장에는 일단은 해소가 됐지만요. 여전히 중국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1,800에서 1,850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를 또 보이다가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경우 1,800선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 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한 주가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좀 과매도 국면을 보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일단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미국 시장 자체도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상승 시점 좀 즐기시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업종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심주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품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자동차 업황을 분석한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략하게 자동차 업황이 어느 정도였던 그 현재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주 있게 지켜볼 만한 부품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부품주 업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업황 회복은 아직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황의 개선은 뭐니 해도 중국의 이슈가 일단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중국 회복이 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뭐 글로벌 수요의 둔화미 경쟁 심화가 되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없지만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주가의 하락도 상당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 시장 수요의 감소와 가격 경쟁력의 최우선 과제가 일단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중국 로컬 기업들의 빠른 시장 점유율 자체도 우리 현대차 그룹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장성 자동차라든지 뭐 강저우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자국 내에서 전반적인 잠식을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황 개선, 역시 대중국 회복이 관건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중국 공장이죠. 중국 공장이 상반기에 49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3% 정도의 감소를 보였던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에도 우리가 32%나 감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아 자동차도 역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도 DYK죠. 전년 대비 33% 감소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30% 이상이나 감소세를 보였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그나마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좀 기대치에 부합했다. 왜? 기대치 자체가 이미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방은 했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고마진이 이루어지는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수익성 자체는 다소 악화되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의 판매 추이를 좀 보여하는 그림인데요. 일단 파란색 막대가 기아차고 회색 막대가 현대차인데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 중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국 내의 로컬 기업들의 성장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자동차 업황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격 인하 정책입니다. 물론 차를 구매할 때 안정성적인 측면이나 연비의 효율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스마트카 시장을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가격 인하 정책적인 측면, 즉 현대차가 SUV죠. SUV 두 개의 차종 가격을 10% 정도 인하하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가동률을 증가한다. 가동률을 증가시키자라는 측면을 일단 8월 초에 액션을 취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들어냈던 차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뭐 소나타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종들이 불티나게
엄청나게 팔렸던 그런 시점보다는 좀 다소 현재 시장의 관심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국 시장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물론 경기 둔화가 되면서 지금 위안화 평가제라도 하고 기준금리와 지준율도 동시에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면서 계속적인 경기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시장 자체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중국 국민들도 실질적인 여가와 여행을 많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용 자동차 대비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SUV에 그동안 치중하지 못했던 것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의 하락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투싼이나 K5 또는 기아차의 스포티지와 같은 신차를 출시해서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정책과 더불어서 강하게 푸시를 해간다면 어느 정도 가동률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중국 판매 점유율 및 SUV 비중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인 하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차의 어떤 그룹의 SUV 비중 및 중국 시장의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 자체는 그나마 자동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SUV 비중 자체가 이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10% 정도 인하하는 효과, 이 효과들은 분명히 하반기가 완연하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신차의 출시와 더불어서 이 갭을 좁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위안화 평가제라 그리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자체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완성차 업체다. 그리고 또한 부품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저로 섬유의복이나 보험업 쪽을 말씀드리면서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위안화 평가제라로 시작된 원화 약세 국면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미국 금리 인상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으로 인해서 약세는 다소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월 정도까지도 원화 약세가 1,200원대를 우리가 돌파했다가 지금 그 가격대에서 분기점에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인데 당분간은 원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중국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 난 이후에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해서 바로 평가 절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엔저 같은 기조의 약세 기조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변동성으로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0원의 어떤 변동성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현대차는 1.8%, 기아차는 3.6% 정도의 민감도의 폭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글로벌 업체 간의 상품 및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 자체에는 영업이익은 환율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현재 출시가 되지 않고 가동률이 적어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독식 구조가 아니다. IT 기업처럼 성장 독식 구조가 아니다. 즉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적인 측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동차 부분인데요. 폭스바겐이 한 12%, 그리고 이제 BMW도 8%, GM도 한 5.3%, 현대차는 5%, 기아차는 1.7% 정도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지만 IT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역시 애플이 거의 성장 독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IT하고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의 기점으로 이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바텀을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추세적인 전환 자체가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좀 시기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원화 약세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가동률이 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보통 그 장치 산업 특성상 소규모의 어떤 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률이 70%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 BP,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자동차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일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정책을 인하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 시장의 국민들, 중국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신차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싼의 TL이라든지 아반떼 또 기아의 스포티지와 같은 것도 2016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판매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물론 2017년도에 뭐 파워트레인의 교체라든지 고성능차의 출시라든지 고급 SUV 출시 등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조금씩 전망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고성능차의 출시적인 부분도 우리나라도 앞당겨서 좀 계속적으로 주력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품주 같은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 50개사의 부품주를 다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낮아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자체는 좀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익성 자체가 역시 악화가 아직은 되어 있다. 즉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부품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실적 자체가 견조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반기 실적인 상반기보다 좀 긍정적인 전환했던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품주나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올해보다 내년 정도 상반기가 좀 지나야 어느 정도의 그 턴어라운드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그동안 수익성 악화적인 요소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밑에 파란색으로 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교체용 부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또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DCT 밸류 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의 수혜 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부품주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던 종목들은 아직 있습니다.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성호하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LG테크 이와 같은 차체 전반적인 차체나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고 최근에 바닥권에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바닥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포인트는 2016년 이후에 신차 출시 등 글로벌 판매량 증가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비 구조의 어떤 개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전 부지, 그죠? 매입에 따라서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겠죠. 또한 실적 부진, SUV 라인업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장사 이래 첫 중간 배당을 좀 실시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배당 성향 자체를 선진국처럼 35% 이상까지 증가시키지 못하겠지만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배당을 좀 증가시키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좀 펼쳐준다면 주가의 하반 경제성은 더욱더 견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종목들이 될 텐데요. 별표 3개를 좀 터드릴 만한 종목은 역시 3기 오토모티브 그리고 경창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두 종목 다 DCT 밸류 체인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전일 기관들이 입질이 이제 시작되면서 주가가 바닥 탈피를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모습이고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 2개를 쳐준 종목은 이제 SL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자체도 어느 정도 단계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수반 이후에 전반적인 출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 하나 정도도 역시 수급이 어느 정도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다소나마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적자로 전환되어진 기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증가된 기업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해 보신다면 평화전공이나 만도 같은 경우도 별표 1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압축해서 보신다면 좀 매매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큐 여보세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내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3시까지,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녁 8시부터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아시아 증시 역시 조금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짜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었죠. 미국은 경기 지표 호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었고, 유럽 같은 경우 반면에 이 중국 증시 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중국은 그런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일본이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었는데요. 어제 혼조세 보였던 글로벌 시장부터 전체적으로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8월 달도 거의 막바지죠. 다음 주 월요일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8월의 마감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악몽 같았던 잊고 싶은 그런 8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마다 수익이 난다면 그건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막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야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시작하는 이유도 어때요?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지금은 오히려 매수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 국내 종합지수 큰 폭의 상승을 실현했고요.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너무나 해피합니다.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기쁜 소식,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하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지표의 호전, 그리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석되고 있다는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실현했습니다. 무려 4%대에 가까운 급등을 실현해줌으로써 뉴욕 증시도 그동안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요, 지난 25일이었죠. 화요일이었습니다. 25일 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기준금리 2.5%, 0.25bp죠. 그리고 지준율 50bp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근데 어제는 26일 날은 1,40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7월 내구재 주문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 6월은 4%대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 6월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7월 내구재 주문지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1% 정도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무려 20배나 뒤엎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미국 제조업 경기가, 이 내구재 주문지수는 제조업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소식. 또 여기에다가 어제는 미국 재무장관이죠. 서머스 재무장관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했죠. 근데 어젯밤에는 제넷 옐런 연준 총재의 최측근이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더들러 총재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가 오히려 어제 그저께와는 좀 다르게 오늘 새벽에 끝난 어제장에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막판에 오히려 막판 10분 만에 상승폭을 더 확산시키면서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뉴욕 증시의 이런 상승 소식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는데요. 유럽 증시는 오히려 중국발 경기 우려감, 중국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은요, 그리스에서 기업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하는 소식과 함께 1%대 하락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도 어때요? 하락폭이 점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연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인접국가 보죠. 일본은 그동안 그 연속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 급등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중국, 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5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5 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하락폭은 어때요? 네, 그렇게 크지 않은 1%대 하락을 실현해 줌으로써 그래도 중국 증시도 단기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 가능성은 더욱더 확고해진, 오히려 잠시 후에 열리는 10시 반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열리죠. 중국 증시 오늘 열리는 중국 증시는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우리나라를 인접한 아시아 증시와 유럽, 미국 증시의 주변 여건은 오히려 국내 증시에도 그리고 악재로보다는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조금 주춤하긴 했었지만 오늘 중국 증시 상승 가능성 역시 조금 열어두셨는데요. 미국과 일본 증시가 일단 좋은 모습 보였다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 이틀째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세 전환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하는 논란도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전 중요한 거죠. 해외 증시는 알겠는데 국내 시장 이미 제가 그제 화요일 이 시간입니다. 화요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찾아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의 모습입니다.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죠. 먼저 뉴욕 증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죠. 네, 여러분 화면에 다우존스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때요? 물론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입니다. 그러나 그 양봉이 어때요? 장대 양봉입니다. 멋있습니다. 환한 불꽃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뉴욕 증시도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저도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차 데드라인이 17,000포인트 내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바닥이 하나의 저점이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조정은 이번 저점을 깨지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뉴욕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난 월요일이었죠. 8월 24일 장중 저점 15,370포인트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번 반등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조정은 최대의 매수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국내 증시도 참 무섭죠? 제가 지난 화요일장 프리폴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프리폴이라는 게 뭡니까? 그 놀이공원에 가면 있죠? 무중력 상태에서 쭉 끌어올려서 툭 떨어지는 것. 이거를 영어로 프리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국내 증시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어제장에서는 어때요? 이틀 연속 국내 코스피 시장도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데이터를.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이 언제냐 했더니 지난 8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21일 만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 이제는 팔고자 하는 매도세보다는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분이 많아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니 해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도 환율 시장이 안정화만 보인다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요 현재의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기를 반영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100만 원대입니다. 100만 원 뭐 붕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삼성전자의 현재 가치, 그 기업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악재, 그러니까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반영된 악재는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이 주가가 바닥이다 하는 격언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코스피 시장도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가능성이 내비쳐진 모습이고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반등이지만 이번 반등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5,000원 만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죠.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시장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상상을 초월했죠.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지난 7월 21일이었습니다. 장중 고점 788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난 월요일장 24일 날이었죠. 610포인트까지. 참 788에서 610 무려 178포인트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근 한 달여 만에 4주 만에 상승한 일주일 빼면 3주 만에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도 역시 산이 높은 골이 깊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급락에 따른 강한 반등을 주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락할 때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처럼 줄줄줄줄 조금씩 빠지는 것보다는 아슬에 빠질 때 확 빠져주는 것이 반등을 강하게 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참 이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어느 다른 나라에서 무슨 화학공장이 폭발했다 소식이 들으면 국내 화학회사가 상승합니다. 인지상승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말씀을, 어디서 ELS 일부 종목이 락인이 되고 있다. 락인이 된다는 건 하단을 쳐가지고 깡통이 된다는, 손절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용 매수하신 분들이 깡통이 발생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선물시장에서 장중 추가 증거금이 발생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요, 주가가 바닥 국면에 진입한 징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보죠. 예,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닥 탈출 신호의 가능성은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도 어제와 그제의 이틀 동안의 모습,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반등이지만 이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찍었던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는 자신감을 주는 시장이 어제장에서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급락에 따른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지만요. 일단 반등 이후의 조정이 특히나 매수의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관점 조금 이어가도 좋겠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간의 폭락세는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요.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자체는 완전히 안정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 반등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남은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경우 매수 관점 주셨으니까 어떤 전략과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이죠. 이미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서서히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저는 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죠. 예. 세계적인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여자 골프 선수가 있죠. 박인비 선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뭐가 가장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합니까? 네, 멘탈이라고 하죠. 부동심. 또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만 세계적인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바둑 선수.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이창호. 야, 이거 돌부처죠. 네. 희노애락이 얼굴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속으로야 얼마나 격동이 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니 해도 멘탈이 중요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멘탈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일부 종교 가지고 계신 분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한정적인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 정석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 수학 정석을 공부한다, 그 원칙을 외운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기가 더 쉽고 그것이 원칙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요. 여러분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나는 종목을 선정할 때 나만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장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제가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신있게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만의 매매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투자자랑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그리고 유럽 증시 하락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이미 종목은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실적 호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했던 증권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난 월요일장 이후 증권주들이 상승이 아주 가파르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실적 호전에서 게임 관련주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 9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합병 법인이 출범하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삼성물산은 피인수 회사니까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럼 제일모직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하고 9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IR을 하죠. 대표이사도 선임을 합니다. 이에 따른 심력인 전환효과. 그리고 이미 뭐니 해도 많이 빠졌다는 거죠. 삼성그룹도 눈여겨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환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200원을 전후로 해서 어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186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관련주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 지속적인 매수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중요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회원이 아닌데 전화해도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이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경제 센TV를 보시는 분은 다 제 회원이시니까 언제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연락처는 우리 센TV로 문의하시면 아마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정신무장을 일단 단단히 하자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이 실적 호전이 예상되지만 하락했던 증권주와 게임주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월 1일에 합병 이슈가 있는 제일모직과 환율 수혜주인 자동차주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가까이로 왔고 코스닥도 670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그동안 말씀해 오시던 이 대우증권과 증권주들이 좀 잘 갔던 것 같고 한미약품이 7%, 에스텍파마도 장중 6%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단한데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 가지고 가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 하락폭 대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그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 증권주들과 코덱스 인버스의 쌍봉 구간 측면들, 일단 이미 1800% 초반부터 상승적인 측면들이 좀 예상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종목들 그리고 물량에 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주가의 흐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홀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짧은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나아졌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수 상승에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해서 2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1820포인트, 182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 1870포인트부터 2180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그때 이제 사실상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2000포인트 부근에서 거의 한 달 내내 매도에 나와주는 모습들, 나와줬지만은, 현재는 거꾸로 각 종목별에서도 기관들이 매수에 임해주는 모습,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사실 방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기관들이 6월 달에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놓고, 매도세로 있는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놓고, 공매도로 개인들을 제대로 상방 매겼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일단 바닥권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주체들은 기관들이라는 점 정도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이 단기 상승적인 구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맥점 구간인 것 같습니다. 1800포인트부터 단기간에 100포인트 가까운 190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로 올라온 코스피 지수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 11선에 대한 단기 저항. 글쎄요, 그것은 이제 지수로 확인해 보면은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 부분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675포인트 정도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선을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단기간에는 조금은 높다는 점.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이 지지된다는 전자에 어느 정도 쌍바닥 내지 하방 경직성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당연한 그런 구간으로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가능한 그런 모습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견뎌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도 어제 이제 중국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10시 30분 구간부터 오전 내내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었는데, 자, 사실 어제 이제 중국장이 마이너스 2% 정도 급락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 반전되는 상당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이상 나온 그런 중국 증시인데, 자, 이렇게 급락 후에 변동성을 보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매 물량과 저가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손절 물량이 조금 더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시 지금 최바닥 구간에서 진바닥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이 된 상황이다라는 점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진바닥 포인트가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진바닥 구간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증시 전일장 급등락을 반복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 한 번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르게 중국 증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리 증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결국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690에서 700포인트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한카피탈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지수 1차 고점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손실을 좀 보게 되더라도 손실을 확정짓고 관망할 것에 대한 부분들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내 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수 포인트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반등함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주들 계속적으로 예측해드린 부분들과 일치되는 그런 상승적인 부분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이제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한미약품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5만 원대가 1차적인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부분에 상승 포지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맞고 떨어질지 대한 분들, 맞고 떨어진다면 같은 업종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현재 많은 종목군들 현재 11선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 5% 넘게 상승이 좀 나와주었죠. 어제 또다시 기관 매수세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4만 주 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가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가 먼저 한 방 선수를 좀 쳐야 된다는 점. 결국 이제 앞에서 합리약품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내일 1차적인 45만 원대 상승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같은 부분으로 24,000원대 이하 구간. 오늘 이제 오늘 내일 상승 포지션으로 돌파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면서 한번 포트를 갈아 낄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 또한 현재 구간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도 지수부터 확인하시고 종목별 대응 주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요즘 대처를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하셨네요. 일단 보유 종목 평균 단가 낮추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토코멘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